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기간 연장 후 첫 일정으로 공청회를 갖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소방 간의 정보 공유 실패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북한 무인기 맞대응 조치를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김진표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정조사에서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과 이상민 장관 탄핵을 두고 맞붙은 여야를 비롯해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야기까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최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한 이 대표는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조작 수사라며 당당히 정치검찰에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지와 반대 구호로 뒤섞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문을 꺼낸 이 대표는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조작 수사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인 걸 알지만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대가로 거액의 성남FC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적법한 광고비를 무상의 후원금으로 우기며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권이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야당 탄압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한 건 비리 엄호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검찰 조작 프레임으로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법치주의를 짓밟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로 사필 규정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했지만 정보 공유와 초동 대처에 실패한 인재였다고 지적하면서 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119 구급대원의 의료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이후 처음 가동된 특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 전문가 공청회였는데 경찰과 소방 간의 정보 공유 실패로 인한 초동 대처 실패와 이를 바로잡을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참사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런 재난관리 총괄 조정 주무 장관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들부터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 이르기까지 이 아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나
지침, 매뉴얼 등이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드러난 만큼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로 확대 개편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재난관리 업무 전담비서관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수석실 수석급의 조직신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재난을 유형에 따라 사후 대처에 집중하기보단 다양한 재난을 미리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119 구급대원이 더 적극적인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 응급조치용인 에피네프린을 투약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겁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도 재조명됐습니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DMET에 출동하는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겠죠. DMET 어뷰즈라 그래서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DMET 차량을 의료인 거주지 근처로 호출해서 탑승, 우회 경로로 이동함으로써 출동 지원을 초래한 것에 대한 큰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결국은 본인이 직접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못 갔어요. 이 밖에 공청회에선 112와 119로 나누어져 있는 긴급신고번호를 통합하고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조특위는 모레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로 촉발된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상응 조치를 비판하는 등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의장 권한을 통해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여부를 본회의 표결에 붙여달라는 요청입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며 군사기밀 유출이 우려돼 민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본회의의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예. 왜냐하면 군사 작전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문 실시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맞대응 성격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부의 상응 조치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으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쌍방과실로 둔갑했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임을 강조하며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던 북한 무인기 사태로 맞섰습니다.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적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자위권을 행사하는 당연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북 규탄 결의안으로 여야가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함에도 민주당이 북한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1월 국회 가동과 함께 당내 한반도 평화 경제특위도 출범시켜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 당이 앞장서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의 대북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국회에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곳에서 전국 팔도의 농특산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활기찬 장터를 강민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사과, 곶감, 대추 등 전국 팔도의 각양각색 농특산품들이 국회 소통관합광장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농협과 손을 잡고 마련한 설맞이 국회 대장터.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장터를 찾아 대추와 딸기 등을 구매하고 고물가로 힘든 농민들에게 힘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에 등이 일지경이었고 거기에 비료값, 농자재값, 인건비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농협이 준비한 오늘 장터가 제발 대박을 내서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협 측은 고심을 거듭해 선정한 지자체별 특산품에 대한 열띤 홍보를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보온에서 나는 대추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충북 농산물 다양하게 준비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좀 더 소득을 좀 올릴 수 있고 또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일, 축산 등 신선하고 다양한 품목은 물론 기존 소비자 가격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직원들도 대만족입니다. 싸고 품질도 좋고요. 다 여기 들어오는 거 좋은 것만 들어와요. 과일도 사고 사과도 사고 떡국 샀는데 뭐 사은품으로 떡국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감사해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관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소통관 안에선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역별 답례품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을 돕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도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자체별 답례품을 홍보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희망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작게는 제가 평창에 기부를 하게 되면 평창 감자 같은 것을 특산물을 선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도 좋고 농촌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겠죠. 국회 사무처는 국회 대장터와 같은 도농 상생의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다음 달 1일과 3일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선거운동은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모바일과 ARS로 진행되는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실시됩니다. 한편 당대표 출마를 고심해온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당권 도전은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에 대해서 과거로 퇴행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개혁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금 개혁은 알맹이가 없다며 이 같은 개혁 방향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법률신문과 법조 관련 콘텐츠 공유 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무처는 기존 카카오톡 메시지로 국회 일정을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대법원 판결 일정 등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국민에게 폭넓은 법조 소식을 알릴 방침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국회 입법과 정책 개발에 활용해 국회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소환길에 예고한 대로 당 지도부도 많이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고대로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함께해서요. 이번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엔 이 대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흘러나왔던 이 선거 유세의 노래가 나왔고요. 이 대표는 대거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성남FC 의혹이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이 판결이 종결됐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환 조사에 앞서서 이제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기소가 이제 될 거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제 가리게 될까요? 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 기업 6곳으로부터 현안을 해결해주는 이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 160억 원을 건네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는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할 때 성립됩니다. 이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대가성 뇌물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이 기업 공문 등을 토대로요, 이 후원금과 인허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두산건설은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이 소유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에선 줄곧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 성남시의 이익을 위한 일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해 왔습니다.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성남FC가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소환 조사 전에 이 대표는 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정적 제거에 나서고 있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제3자 뇌물 혐의, 기업들이 이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후원금의 대가가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이제 그 쟁점이란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오늘 소환 조사 이후에 이제 이 대표 거취에도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검찰의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고 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경우 기소가 되더라도 기업의 후원금이 뇌물이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대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이 경우에는 1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럼 169석을 가진 이 민주당의 벽을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조사한 뒤에요. 그다음에 성남FC 건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한 차례 무혐의 된 사안을 이 검찰이 다시 한번 꺼내든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게 많은 예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 야권 상황, 여권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힘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이제 가열되고 있는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이제 출마가 아무래도 현재 가장 뜨거운 이제 그 감자인 것 같습니다. 출마 가능성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줄곧 당권 주자로 꼽혔던 게 바로 나경원 부위원장이었는데 이 주말 사이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 부위원장이 직을 내려놓기로 한 게 알려졌는데요.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말은 아꼈지만요. 출마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출산 대책으로 대출 탕감안을 꺼내든 이 나 부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발하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해석됐는데요. 어제만 해도 측근 의원을 통해서 청년 당원들의 지지 기자회견을 주선할 정도로 출마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압박 속에서 나 부위원장이 언제쯤 출마를 공식화할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나 부위원장이 이제 현재 그 출마를 이제 공식화하지 않은 그 이유는 윤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제 그 부담 때문일 걸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나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지 여기도 또 관심사예요. 예. 맞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로 나 부위원장이 친윤 후보가 아니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집권 2년 차에 윤석열 정부에게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줄 당당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과거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당정 불화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친윤계 당대표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또 일종의 괘씸죄도 거론됩니다. 장관 끝자리에 임명된 지 3달도 채 안 돼서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인데요. 나 부위원장의 대출 탕감 아이디어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을 당대표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나 부위원장의 출마가 공식화되면 전대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텐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나 부위원장의 출마로 친윤 김기현 의원의 표심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1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락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나경원의 별의 순간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이딴 잡음을 불러왔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잠행 중이었던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걸까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국민과 당원이 부르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되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좀 용기를 내셔야 할 타이밍이라서. 네, 별의 순간 바로 100% 당심으로 선출되는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율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나 전 의원의 높은 당원 지지율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출마하고 싶은 이 유혹, 이건 지금 순간의 지지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1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 지지율은요, 당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단히 실망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간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쏟아낸 이례적인 비판 공세.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을 갖다가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반대된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사의 표명과 함께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부상한 상황인데요. 과연 나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반드시 당대표를 나와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처참한 꼴을 당하면은 국민이 있죠.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윤심 논란과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속에 나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이라는 정치 생명에 큰 주사위를 던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방탄 아닌 병풍입니다. 오늘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 의원 약 50여 명을 대동한 이재명 대표의 소환기를 두고 여당에선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방탄을 세우다 이제는 병풍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결사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사양을 했어야 된다. 이미 민주당은 그 레밍 정치의 늪에 빠졌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서 지금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병풍과 부끄러움을 언급하면서 쪽수로 밀어붙이는 조폭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배웅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보복 수사를 내세우면서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뭘 해도 방탄입니다. 국회의원도 저거는 방탄, 저건 방탄.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또 이제 단일되고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하지만 소환길에 함께했던 대표적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혼자 가겠다던 이 대표를 차마 홀로 보낼 순 없었다면서 동행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혼자 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나 홀로 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모텔이나 숙소, 호텔 이런 데가 전부 다 예약이 찼을 정도로 어제 밤부터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 오늘의 성남FC 의혹 조사 이후 남은 각종 의혹들까지 향후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정치권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는데요. 오늘 아침 이 대표의 성남지청 출두길에 함께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생생한 현장 상황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향후 수사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4선의 중진 우원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성남지청 소환길에 의원님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 그리고 포함해서 지지자들도 이제 많이 동행을 했던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이 꽤 이제 혼잡하고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10시 한 10분, 10시 한 20분쯤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셨고 이미 지지자들이 많이 결집돼 있었고요. 또 반대편 길에는 또 반대파들이 또 그 소리도 외치기도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게 그 사이를 의원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그 성남지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차분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동행한 그 장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좀 말이 많았는데 그 여당 측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풍이다, 레밍 정치다 이런 그 맹 비판을 쏟아냈고요.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좀 지나쳤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글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건 이제 당대표 개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지도부가 총출동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당대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치검찰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함께한 건데 이 야당 대표를 소환했다고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이미 21년 9월 달에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수사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정정제거용 정치수사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보려고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속 스포츠기관 운영에 있어서 후원을 유치한 것을 뇌물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게 한 건데 이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성남FC 운영에 후원을 얻어서 이익을 본 거는 이재명 시장 개인이 아니고 성남 시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뇌물죄로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박준영 그 부산시장 이런 분들이 그 서울 부산 지하철에 유치하는 대기업 광고는 다 보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의 인센티브를 동반한 모든 기업 유치 활동은 다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검찰 수사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정적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고 정치검찰이 제1야당 당대표를 향해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똘똘 뭉쳐서 정치적으로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탄 이야기 하는데요. 방탄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대표의 혐의가 분명해서 구속이 확정적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는 게 방탄인데 오늘은 첫 소환이고 방탄이라는 말을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혐의도 확정돼 있지 않고 조사도 안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이 미리 짜여져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남FC 그 후원금 사례는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광고 후원 사례가 정당하게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뇌물로 본다는 검찰의 매우 이례적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법리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을 방탄운운하는 것은 제1야당 당대표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그래서 답정너식의 정치보복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 결연한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미 기소를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자신을 이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그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현재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향후 대응 계획까지 같이 이제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수사 인력만 8개 부서 60여 명에 이르는 검사들이 아주 그냥 탈탈 털면서 벌써 한 7, 8개월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밝혀진 게 하나도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밝혀졌는지 정말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강력한 맞수에 대한 이런 수사는 그래서 정치보복으로 보는 것이고 전에 삿대기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진 이해창 대표를 그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놔둠으로 해서 정치보복에 고리를 끄는 게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근절된 정치보복을 다시 내는 것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기소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재판을 지리하게 할 텐데 결국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입증돼 갈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검찰이 이 무리한 수사를 밝히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그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그 당대표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나경원 그 부위원장한테 전 부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정치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권력이 당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처음 봅니다. 사실 요 며칠 대통령실이 장관급인 나 부위원장한테 보인 적대적 언행이나 공격은 참으로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요. 저는 이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분의 정치적 야망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런 갈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현영 의원 D맨 요원 될 수 없죠. 이거 위조죠. 그 거르고 다녔으면은. 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라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보복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는 것입니다.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사 출신이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신
서정수 국민의힘 의원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출연 이후에 이제 또 새해에 또 나와주셨는데요.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의원님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이제 약사로 또 이제 활동을 이제 하셨었는데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약사의 경험이 이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에 어떻게 좀 그 연계성이라든가 그 도움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역 사회에서 약국도 경영하고 또 약사직능단체 대표도 해보고 또 커뮤니티에서 사회봉사활동도 해본 경험이 그 국민의 민생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 우리 사회적인 질병이 또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사회 구조적인 병폐가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도 위협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그런 어떤 베이스 하에서 제가 또 보건의료 정책, 복지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유행 상황인데요. 약사 출신인 의원님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국민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이제는 좀 저희가 확진자 수도 좀 감소되고 있고 또 변이종이 생겼지만 그 강도도 약해졌고 저희 나라의 또 병상 가동률,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가동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면은 만약에 그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한다면 언제쯤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시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염병은 사실은 아무도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저희가 3년간 겪은 경험과 최근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4가지 지표 중에 2가지 지표가 좀 충족이 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사망률도 0.1% 이하고 이런 충족 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정 선물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달에 마스크 해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난 그 6일에 열렸던 국정조사 청문회 상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 그 증인 명단에 민주당 그 신현영 의원을 이제 포함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이제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그 신현영 의원의 징계안 공동 발의에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왜 그 이 국정조사에 꼭 필참을 해야 되는지, 증인 채택이 꼭 돼야 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증인 채택을 위해서 현재 국민의힘이 이제 또 어떤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신현영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좀 그 과정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러운 것은 정치인의 민낯을 다 드러낸 듯한 아주 참 부끄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 엄중한 시점에 많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죽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정말 보건의료인 출신인 국회의원이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접하지 않고 그 참사 현장을 나의 정치 여정에서 어떻게 나를 돋보이게 할 건가에 여러 가지 닥터카 이용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골든타임 20분을 놓치고 또 뭐 그렇게 어떤 뭐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명이 한두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거기다가 또 복지부 장관 차를 이용한 면 또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이 점점 정치인들에게서 실망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똑똑하고 수준이 높은데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고 국민들이 계속 속이려고 들고 나의 홍보에 치우치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할 때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게 해야지 우리가 홍보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적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의 의정 활동에서도 그런 걸 탈피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현실이 신현영 의원은 좀 너무 심했고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저는 때로는 반성해야 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되어야 이 부분은 되고, 양보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그 많은 생명이 죽어간 현장에서 그런 일은 더군다나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전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10분 정도 동안 정말 그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 50여 명을 또 대동을 했는데, 이 장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다. 우리가 정말 뭐 어른들께서 말씀하시죠. 터진 입으로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정치인이지만 뭐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죠. 잘못을 사과할 때는 사과해야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 본인이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던 일을 그렇게 오히려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 여당을 공격하고 국민들 앞에 그렇게 참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50명의 적통민주당이라 하는, 그 오랫동안 민주당도 야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이 50명이 주르르 간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참 21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제 제3자 뇌물죄 의혹입니다. 이제 그 기소가 될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인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제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이제 청구가 가능성은 있지만, 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이제 앞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그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도 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국민들이 너무 저렇게 현재 야당에게 표를 많이 주셔갖고, 물론 뭐 저희 당도 잘못한 점이 있겠죠. 참 이런 너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다수당의 행포를 우리가 껌껌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민주당이 적통 진보당이라면 최소한 그 부분은 국민들 앞에 신의를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국회를 계속 방탄 국회로 활용하고 방탄 야당이 되어서는, 저는 그 당에도 좋은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야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오늘 그 아마 늦게까지 조사를 이제 계속 이어질 걸로 이제 그 예상이 되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그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이 갈망하는 공정과 이런 것을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절차에 따라서 아마 정확하게 수사해서 지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구속적으로 가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련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주변 인물이 많이 또 어떻게 유명을 달리하고, 또 직접 측근이었던 분이 구두로 또 증언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녹취된 부분도 있고,
녹취된 부분은 뭐 참 녹내 의원권이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쨌든 입법부라는 지도자 위치에 왔을 때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왔지만 저 이상으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들도 각 분야에서 다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제는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내 잘못을 남의 핑계로 대는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불식시켜야 되지 않나.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또 의료계, 약업계 발전을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법안 발의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법안 발의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그동안 1차 년도, 2차 년도에 입법 발의한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소외계층, 네. 아동안전법이라든지 또 장애인 이동증진법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뭐 늘상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또 건강도시법,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제가 내서 우리 모든 도시 중심의 지금 사회가 건강 도시의 환경을 갖춘다면 국민의 질병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그 줄어든 어떤 질병의 어떤 소요되는 경비로 국민의 다른 복지를 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국도 되고 또 100세 시대에 건강 장수를 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행복한 국민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것에 우리가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정치 지도자 및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좀 안 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쪽에 입법을 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입법을 발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아직 통과는 못 됐습니다만은 네, 뭐 낙태법이라든지 또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지켜나갈 생각이고요. 또 향후에는 뭐 또 저의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 슬로건이었던 우리 미래 국부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제약 산업 육성법을 제가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현재 너무 고통받는 약자를 보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피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의할 생각입니다. 네, 사회적 약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뉴스엔 이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부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야기까지 뜨거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보다 포근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다시 날이 추워졌고요. 공기도 더 탁해졌습니다. 내일 큰 추위는 없겠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